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목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중부 내륙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이상 떨어지며 다시 강력한 한파가 시작됐습니다. 서해안에는 최고 30cm가 넘는 폭설이 다시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눈길 미끄러짐 사고 등 교통사고 2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항공기 16편이 결항했고 여객선은 6개 항로 7척의 운항이 중단됐으며 지방도로도 22곳이 통제됐습니다.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은 1.6%에 그치고 취업자도 급감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1%대 초저성장 전망은 사상 처음인데 수출 활성화 등에 주력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3사 국정조사특위가 첫 현장 조사에 나서며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이 특위에 복귀하면서 여야 합동으로 진행했는데 유족들은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간 21일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무기 공급은 사태를 악화할 것이라며 평화 협상의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내일 오후 2시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이나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감염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N.1 변이 검출률도 20%를 넘어 향후 유행세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당정 협의회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안을 논의합니다. 4.19를 비하하고 5.18을 왜곡해 논란을 빚고 있는 김광동 진실화해 위원장에 대해서 피해 당사자들은 진심 어린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네, 밤사이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다시 맹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강력 한파 속에 서해안에는 폭설이 쏟아질 전망인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어제보다 날이 급격히 추워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다시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5.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나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여기에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낮 동안에도 영하 6도에 머무는 등 종일 추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파 속에 서해안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매우 많은 눈이 예보돼 주의가 필요한데요. 예상되는 눈의 양은 호남과 제주 많은 곳에 30cm 이상, 제주 산간에도 50cm가 넘는 눈폭탄이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서해안에도 최고 25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빙판길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5.6도, 대관령 영하 8.7도, 대전은 영하 2.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영하 6도, 대전 영하 3도, 광주와 대구는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주말까지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떨어진 기온에 눈과 비가 그대로 얼어붙으면서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대전과 충남에서 2명이 숨졌고 울산에서는 200건 넘는 도로 결빙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지하차도에 진입하던 차가 휘청이더니 도로 옆 벽과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뒤따르던 차는 멈춰선 화물차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힙니다. 이른 아침 출근길 대전 도안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사고로 4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맞은편 도로에서는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들이 이리저리 뒤엉켜 있고 곳곳에 차량 파편들이 나뒹굽니다.
경찰은 두 사고 모두 도로 살얼음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남 논산시 노성면에서는 눈길에 미끄러진 택시가 3m 다리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택시 안에서 심정지 상태인 60대 운전자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북에서도 일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길 교통사고가 속출했습니다. 포항에서 승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주 냉천터널 주변에서도 차 4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눈 대신 비가 내린 지역에서도 추운 날씨에 빗물이 얼어붙으면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김해시 남해고속도로 진례 분기점에서는 차 11대가 미끄러져 추돌했고 진례면 국도에서도 차 6대가 부딪혀 2명이 다쳤습니다. 울산에서도 도로 결빙 관련 신고가 경찰에 2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울주군 성남사에서 배내골을 잇는 도로 등 6곳이 한때 통제됐었고 연쇄 추돌 사고로 큰 혼잡을 빚기도 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기 여주 탱크로리 전복 사고와 대전 지하차도 사고 등 어젯밤 11시까지 집계된 교통사고는 26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항공기 16편이 결항했고 여객선은 6개 항로, 또 7척의 운항이 중단됐으며 지방도로도 22곳이 통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설 피해는 서울에서만 계량기 동파 129건이 발생하는 등 모두 19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동해에 인접한 일본 니가타 등지에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내린 폭설로 니가타현 우오누마시에는 180cm 넘게 눈이 쌓였습니다. 이번 눈으로 이사카와현에서는 70대 여성이 집 앞에서 눈에 파묻힌 채 발견됐다 숨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지붕에서 쏟아져 내린 눈에 깔린 거로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폭설로 한때 2만 가구 가까이 정전되면서 추위를 피하려던 주민이 차 안에 난방을 틀어놓은 채 머물다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주민들에게 불효불급한 외출은 자제할 것 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1.6%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1%대 저성장 전망은 사상 처음인데요. 정부는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과 반도체 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실물 경제 어려움이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주요 국가의 급격한 금리 인상 영향이 실물 경제 어려움으로 본격 전이되는 가운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수출을 중심으로 하강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금년 2.5%에서 1.6%로 비교적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상반기에 수출 민생 등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되는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물가 상승률은 3.5%로 올해의 5.1%보다 낮아지고 취업자 수의 경우 올해 81만 명 대비 큰 폭 축소된 10만 명 수준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 안정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에 두기로 했습니다. 재정의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 중심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의 무역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도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10%로 상향하고 50조 원 규모의 시설 투자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투기 세력으로 규정했던 다주택자를 공급 주체로 보고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각종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은 부동산 시장, 내년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고금리 상황으로 이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침체가 불가피한 만큼 정부로서는 연착륙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각종 규제를 풀기로 한 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겠습니다. 다주택자를 주택 시장 내 공급의 주체로 보아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더라도 내년부터는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LTV 상한은 30%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또 부동산 시장 급등으로 지난 2020년 7월 도입했던 취득세 중과세율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지역의 경우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에 달했던 취득세를 대폭 낮춥니다. 2주택자는 조정지역과 무관하게 1주택자와 같은 기본세율을, 3주택자는 4%, 조정지역에서는 6%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또 양도세 중과 중단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고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기로 했습니다. 실수요들은 오른 금리에다가 대출 규제,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풀지 못하는 상황이면 구매를 회복이 좀 어려워서 거래 절벽 상황이라던가 가격 급락 상황을 방어하기 위한 주택 구매가 가능한 수요층은 이제 다주택 구매가 가능한 계층이다라고. 지난 정부에서 집값 폭등으로 사실상 폐지했던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도 개편합니다. 장기 매입 임대 대상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를 포함했습니다. 업계 예상을 넘어선 규모지만 전세 매물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 변수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초에 규제 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고 실거주와 전매 제한 규제도 5년 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8월 발표한 공공임대 50만 호를 포함한 270만 호 공급 대책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하는 등 부동산 시장 방어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2026년까지 전기 가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전기요금은 약 20% 인상됐지만 한전의 적자는 올해 말 기준 34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변동금리로 쏠렸던 대출자들의 수요가 최근 고정금리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금융당국 유도와 채권시장 안정화 등으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초기 초저금리 시대와 함께 변동금리가 크게 낮아지면서 신규 대출자들의 수요는 변동금리로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함께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는 이자에 대출금리를 일정 수준으로 묶어두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변동형하고 고정형 그때 설명을 들었었고요. 한 0.1%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고정형 금리보다도 훨씬 많이 뛰게 될 텐데 지금이라도 이거를 고정형으로 바꿔야 되는지. 실제 지난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17%대까지 떨어졌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지난 10월 30%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런 움직임에는 고정금리 대출로 적극 유도하고 나선 금융감독당국의 입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시중은행에 올해 연말까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52.5%로 맞추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가상금리를 낮추거나 우대금리를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고정금리를 조정해왔습니다. 위험 손실 관리에 따라 변동금리가 낮은 게 일반적인데 고정금리가 더 낮은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 최근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면 고정금리 상하단이 모두 변동금리보다 더 낮습니다.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계속 오르는 반면 채권시장 안정화 등과 맞물려 고정금리 기준이 되는 금융채 금리는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주담대 구조 개선 추진 방향에 맞추어 고정금리의 추가적인 금리 모델을 제공하여 고정금리 상품 선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출자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당분간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내년에도 물가 중심의 통화 정책을 이어가겠다며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습니다. 11월에 금통위 할 때
논의했던 바는 아직은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여기에 정부에서 안심전환대출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있는 만큼 고정금리에 대한 선호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가 첫 현장 조사에 나서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이 특위에 복귀하면서 여야 합동으로 진행했는데요. 현장을 찾은 유족들은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은 현장 조사에 앞서 녹사평역에 마련된 임시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가 닻을 올린 지 27일 만입니다. 여야가 힘을 합해서 진실을 잘 규명하고 또 책임 소재를 규명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는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던 국정조사를 노심초사 바라보던 유족들은 철저한 진실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진실규명! 국정조사! 진실규명! 국정조사! 왜 이리 늦었느냐며 항의하던 일부 유족은 결국 실신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 너무 늦었잖아요. 이제 사과받는 것도 싫고 지금 와서 진실규명? 웃기는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유족들 지금까지 장례치느라고 정신없어. 이제 한 달 넘으니까 겨우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참사 현장을 둘러보며 경찰과 소방으로부터 당시 상황을 보고받은 특위 위원들은 이태원 파출소와 서울경찰청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신고 대응과 근무 현황 등을 위주로 따져 물었는데 특히 당일 저녁 긴급 상황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가 발령됐는데도 부실 대응했던 이유를 집중 파고들었습니다. 21시경에는 코드 제로로까지 부여를 한 사항입니다. 당연히 그런 위험 신호가 현장으로부터 왔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112 상황실에서 충분한 경력 요소들을 현장에 출동을 시켜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후 특위는 서울시청 재난안전상황실을 끝으로 첫날 현장조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활동 시한 45일 가운데 절반을 넘겨서야 우여곡절 끝에 여야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특위는 금요일엔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를 찾아 2차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이 작성한 구조상황 보고서에 부상자 100명이 넘을 것 같다는 내용이 작성됐다가 뒤늦게 사라진 거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소방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구조상황 보고서 17보까지는 밤 11시 7분에 부상자가 100명이 넘을 거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보고서 18보부터는 해당 내용이 빠졌는데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소방이 대응 단계를 늦게 올려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을 피하려 일부러 내용을 삭제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내일 오후로 다시 잡혔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를 내일 오후 2시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이나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 막바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협상은 어느 한쪽의 결단만 남았다며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충분히 양보할 만큼 했는데 여당이 결단을 못하고 있다며 하염없이 대통령 입만 쳐다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된 경찰지휘규칙이 무효라며 국가경찰위원회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국가경찰위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송 사건을 선고합니다. 지난 9월 국가경찰위는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은 국가경찰위의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행안부가 이를 거치지 않았다며
규칙의 무효를 주장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 방식이 당원 투표 100%로 가닥이 잡히면서 판세 유불리를 둘러싼 당권 주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김장연대 등 친윤그룹 내 공조설은 물론 텃밭 공약 행보도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당 내ung을 딛고 들어선 정진석 비대위가 출범 100일을 맞아 취약계층에게 연탄을 나눠줬습니다. 내년 3월 초 열릴 전당대회를 앞두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연말 봉사활동을 한 겁니다. 작은 행사지만 그래도 어려운 이웃에게 우리 약자와 동행하는 우리 국민의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더 뜻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비대위 체제 종료가 가까워지면서 차기 당권을 잡기 위한 유력 주자들의 수싸움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 간 단일화나 연대설이 당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건 김기현 의원과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의 협력설, 이른바 김장연대입니다. 아직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되긴 하지만 최근 부쩍 같은 행사에 나타나는 등 연대설 자체를 부정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김장연대라는 것을 공식화 선언할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아니 김장은 담그면 되는 것이지 뭐 김장 담근다고 선언하고 김장을 담그나요. 커피도 먹어보고 영화도 같이 봐보고 밥도 같이 먹어보고 데이트를 해야 결혼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경쟁자인 안철수 의원은 이런 움직임에 바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하며 당의 심장인 TK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그날부터 방호복 입고 환자 진료 열심히 하면서 결국은 대구 시민들과 함께 이걸 극복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정말 새롭습니다. 당원 투표 확대가 사실상 굳혀진 만큼 당심 잡기 경쟁에 뛰어든 건데 비윤계에선 게임의 규칙 변경 자체를 거듭 비판하고 있습니다. 도로 한나라당이 돼버렸다며 연일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이라고 적어놓고 당원의 힘이 돼버렸잖아요. 18년 이전으로 그러니까 도로 한나라당이 돼버린 거죠. 여기에다 권성동 윤상현 의원 등 원내 인사는 물론 나경원 전 의원 등 원외 인사까지 출마를 굳혔거나 저울질하는 상황.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과반이 넘지 않을 경우 1, 2위가 다시 맞붙는 결선 투표제까지 맞물리면서 집권 여당의 당권 방정식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모습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YTN의 보도로 노조비 횡령 배임 혐의가 드러난 진병준 전국건설산업노조 전 위원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한국노총은 횡령이 불거지자 노조에서 퇴출을 시켰는데 정작 재판부에는 비리위원장을 선처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해 노조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 정문으로 경찰관들이 우르르 들어갑니다. 후문에도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YTN 보도로 노조비 횡령 혐의가 드러난 지 7개월 만에 진병준 전국건설산업노조 전 위원장의 1심 판결이 나오는 날, 소란과 몸싸움이 벌어질 걸 우려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질서 유지를 요청하면서 경찰 9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법원은 진 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진 씨가 노조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허위 급여나 상여금 명목으로 빼돌린 돈이 7억 5천만 원에 이른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진 씨가 조합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거액의 조합 재산을 장기간 횡령했고 범행이 발각된 뒤에도 조합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며 혼란을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공소 사실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고 피해액 2억 5천만 원은 갚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 씨의 범죄로 노조원들이 받은 상처는 그러나 쉽게 치유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한국노총이 위원장의 횡령을 이유로 건설산업노조를 제명하면서 채용이나 임단협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노총은 동시에 진 씨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내기도 해서 조합원들이 허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지난 6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간부 한 명이 탄원서를 쓰자고 제안했고 실제로 20명이 서명한 한국노총 명의의 탄원서가 재판부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합은 쫓아내놓고 퇴출의 원인이 된 비리위원장은 감싼 한국노총을 향해 조합원들은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진병준의 개인 비리임에도 조합 전체를 제명해놓고 조합비를 횡령한 진병준 위원장을 법원에 선처해달라는 것은 도둑 넘은 용수에 주되 피해자인 조합원들을 내치는 격입니다. 이런 가운데 건산노조는 최소 9년 동안 7억 7천만 원을 더 횡령한 혐의로 진 씨를 추가 고소했고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노동계를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는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가운데 하나라며 엄격한 법 집행을 예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나가는데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노조 활동도 투명한 그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처음으로 맞는 연말인 만큼 서울 명동에도 많은 인파가 예상되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는 24일 관할 지자체는 인파 대책으로 노점상 운영 하루 중단을 결정했는데 이를 두고 근시안적인 인파 관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때 쇼핑의 중심지로 불렸던 서울 명동. 외국인 관광 코스에도 빠짐없이 들어갈 정도였지만 상권 침체에 코로나 위기까지 덮치면서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나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명동 상권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는 분위기입니다.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오토바이도 배달도 해보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을 내서 다시 솔직히 나왔습니다. 마음 편해지고 아주 좋습니다 지금은. 노점상들이 몰려있는 명동 거리입니다. 이곳 노점상들도 연말 대목을 맞아 손님 맞을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는 24일 명동의 노점상들은 장사를 접기로 했습니다. 관할 자치구인 서울 중구청이 거리두기 해제로 올해도 40만 명 가까운 인파가 예상된다며 보행자 안전 대책으로 노점상 운영 하루 중단을 제안한 겁니다. 노점상들도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구청의 요청을 조건 없이 받아들였지만 대목을 포기한다는 건 아쉬운 일입니다. 물론 며칠에는 타격이 있겠지만서도 그 돈보다도 사람이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흔쾌히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처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지자체와 기관마다 인파 관리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부분 최대한 많은 공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노점상 운영을 통제하거나 지하철역에 있는 서점을 없애기로 하는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주어진 공간에서 인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없애거나 운영을 제한하는 건 근시안적인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점, 노점상 등을 중단이나 폐쇄한다든지 하는 극단적인 대책보다는 우선 서로 상생하면서 군중 밀집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면 반짝 대책보다는 보다 근본적이고 세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재감염 비율은 물론이고 BN1 변이의 검출률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 발표 이틀을 앞두고 BN1 변이 확산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BA5는 지난 7월 말 검출률 50%를 넘으면서 국내 우세종이 됐습니다. 그 뒤로 넉 달 넘게 우세종 자리를 지켜왔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4주 동안 검출률이 꾸준히 줄어 이달 둘째 주에는 52%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사이 BN1 변이가 점유율을 높이며 20%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BN1은 켄타우로스로 불린 BA2.75의 세부 계통으로 면역 회피 능력이 좀 더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면역 회피 능력이 BA.2.75 대비해서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면역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유행 추세에 대해서는 그 BN.1의 확산이 다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2번 이상 걸리는 재감염 역시 유행 규모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이달 첫째 주에는 그 비율이 16%에 육박했습니다. 재감염이 증가하는 동안 주간 하루 평균 신규 환자는 지난달 말 5만 3천 명에서 이달 둘째 주 6만 5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유행 증가세가 계속되면 이르면 내년 1월 말로 예상되는 실내 마스크 완화 시점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최근 기온이 급락하면서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연말 모임 증가 등으로 개인 간 접촉도 늘면서 이번 재유행의 진행 양상을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BA.5와 BN.1 등 현재 검출되는 바이러스들이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만큼 오미크론을 기반으로 개발된 이가 백신을 접종하면 중증화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효과적인 항체 치료제가 있는 만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앞으로 BN.1의 확산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개최되는 회의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합니다. 정부는 당정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에 관한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4.19를 비하하고 5.18을 왜곡해 논란을 빚고 있는 김광동 진실화해 위원장을 두고 피해 당사자들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김광동 위원장의 과거 발언이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했다고 꼬집으며 진심 어린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4.19 혁명 가치를 부정하고 이승만 정권의 독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던 김광동 신임 진실화해 위원장. 4.19 당시 시위현장에 나가 총상까지 입었던 박기철 씨는 김 위원장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말합니다. 1960년 봄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분명히 외친 건 김 위원장이 주장한 대로 밥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민주주의였단 겁니다. 온 국민이 타답을 당했다고. 그래서 민주주의를 열망을 한 자유, 민주, 정의 이거를 위해서 4.19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4.19를 5.16 군사정변과 박정희 정권이 계승했다는 김 위원장 주장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계승은 아니죠. 잘 이게 다듬고 그 꽃을 피워야 되는데 혼란기에 우물우물 하다가 박정희 군사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에 끝까지 남아 싸웠던 김종배 씨는 당시 광주 상황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던 시민 수십 명이 총에 맞아 쓰러지던 그 순간입니다.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운집해 있는 상태였는데 거기에다 대고 집단 발포를 했어요. 또 무장도 안 한 맨손으로 저항한 시민들에게 총을 쏘아서 수십 명을 즉사시키고 그런 5.18 정신을 왜곡하고 깎아내린 김 위원장의 여러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는 광주 시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헬기 사격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김광동 씨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지금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고비에서 자리를 지켰던 두 사람. 한 목소리로 김광동 위원장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 사람이 사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무릎 꿇고 여기 와서 빌어야 된다고 잘못을. 삐뚤어진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국가기관의 장으로서 나는 절대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나는 봐서 그거는 임명을 나는 무조건 철회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과거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가만히 안 있을 걸로 좀 봅니다.
어두운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평화와 화해를 이끄는 곳이 바로 진실화해위원회입니다. 그런 곳의 수장으로 아픈 역사를 헤집었던 인물이 적합한지 되묻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YTN의 일대 주주인 한전 KDN에 이어 4대 주주인 한국마사회도 YTN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기업 두 곳이 YTN 지분을 민간에 넘기기로 함에 따라 YTN의 공영적 소유 구조는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한국마사회가 이사회를 열고 보유하고 있던 YTN 지분 전량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진행한 표결 결과 매각 진행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YTN 지분은 한전 KDN이 21.43%, 한국마사회가 9.52%로 공기업들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경영과 보도에 개입하지 않아 YTN은 준공영 방송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앞서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4대 주주인 마사회는 YTN 지분 매각에 부정적이었습니다. YTN의 최근 3년 당기 순이익 개선 흐름이 뚜렷하고 성장성이 높아 굳이 급하게 팔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방송 매체의 특성상 말산업 홍보에도 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검토한 바가 없고 또 8월 말에 농식품부와 협의 속에서 혁신 계획안을 낼 때도 그때까지는 구체적인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사회는 이후 YTN 주식 지분을 팔겠다는 방침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공기업들에 반영된 건데 앞서 일대 주주인 한전 KDN도 이사회를 열고 YTN 지분 매각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25년 동안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수익률도 별로 높지 않고 그런 공익적 기능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공공혁신 차원에서 이거를 저희가 아마 그 TF에서 매각을 공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YTN 노동조합은 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방침을 정부의 마사회 팔 비틀기라고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알짜기업 YTN을 팔지 않겠다던 마사회는 결국 굴복했다. 마사회 경영진은 자사의 손에 끼친 죗값을 받을 것이고 마사회를 겁박한 자들 역시 심판받을 것이다. YTN은 소중한 국민의 자산이다. 공기업들이 잇따라 지분 매각을 결정함에 따라 이제 YTN의 공적 지배 구조는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중학생이 골목길을 지나가던 40대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새벽 4시 반쯤 대구 내당동의 한 골목길에서 4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중학생 A군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 등은 길을 가던 40대 여성을 발과 신발 등을 이용해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군 등이 촉법소년 나이를 넘은 중학생으로 공동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고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서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양 전 대표의 협박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는데요.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가수 연습생 출신 A씨가 경찰 조사에서 B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진술하자 회유하고 협박해 수사를 막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 내륙 기온이 어제보다 크게 떨어지며 다시 강력한 한파가 시작됐습니다. 서해안에는 최고 30cm가 넘는 폭설이 다시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은 1.6%에 그치고 취업자도 급감할 거로 예측했습니다. 1%대 초저성장 전망은 사상 처음인데 수출 활성화 등에 주력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첫 현장 조사에 나서며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이 특위에 복귀하면서 여야 합동으로 진행했는데 유족들은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간 21일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무기 공급은 사태를 악화할 거라며 평화 협상의 가능성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내일 오후 2시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이나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감염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N1 변이 검출률도 20%를 넘어서 향후 유행세의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안을 논의합니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다시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추위 속에 모레까지는 서해안에는 폭설이 쏟아질 전망인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오늘 다시 강력 한파가 찾아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 북극 한기가 밀려오면서 다시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4도, 칼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했고요. 한낮에도 영하 6도에 머무는 등 종일 무척 춥겠습니다. 추위로 인해 건강 잃지 않도록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파 속에 서해안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충청과 호남, 제주 산간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모레까지 매우 많은 양의 눈이 예보돼 주의가 필요한데요. 예상되는 눈의 양은 호남과 제주 많은 곳에 30cm 이상, 제주 산간에도 50cm가 넘는 눈폭탄이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서해안에도 최고 25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빙판길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의 현재 기온은 영하 6.4도, 대관령 영하 9.8도, 대전은 영하 3.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영하 6도, 대전 영하 2도, 대구 0도, 광주는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주말까지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제 아침 8시 40분쯤 인천 운서동에 있는 도로에서 5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미끄러지며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A씨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50분쯤 충남 논산시 노성면에 있는 한 다리에서 택시가 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출동한 소방당국이 뒤집힌 채 물에 빠진 택시 안에서 심정지 상태인 60대 운전자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택시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전남 나주시 다도면의 한 도로에서 레미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논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레미콘 운전자 60대 A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내리막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이 중심을 잃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기록적인 폭설로 주민이 집 앞에서 눈에 파묻혀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다시 폭설과 한파가 예보돼 있어서 복구에 시간이 걸릴 거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 치 앞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쏟아지는 눈. 도심에 출동한 구급차까지 옴짝달싹 못한 채 발이 묶였습니다. 동네 주변에 길을 내려고 삽을 들었지만 쉼없이 내리는 눈에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틀간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일본 니가타현 일부 지역은 어른키를 훌쩍 넘길 만큼 눈이 쌓였습니다. 외곽 도로에는 눈에 갇힌 차들이 수십 킬로미터씩 늘어섰습니다. 타이어가 浮いちゃってチェーンが効かないんです。 폭설로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시카와현에서는 70대 주민이 집 앞에서 눈에 파묻힌 채 발견됐다 결국 숨졌습니다. 지붕에서 쏟아져 내린 눈에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2만 가구 가까이 정전 피해가 발생하면서 추위를 피해 차 안에서 난방을 켠 채 머물다 사망하는 일도 이어졌습니다. 폭설 지역에는 철도와 도로 운행이 어려워 생필품 등의 운송 역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一切入荷がなくて、で現在こんな状況です。こんなことが分かればね、もうちょっと前に買っておいたかも。 눈은 잦아들었지만 이번 주말 다시 큰 눈이 예보돼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不要不急の外出を控える。やむを得ず外出する場合には、公共交通機関の運行停止や道路の通行止めなどの最新の交通情報を確認する。 일본 정부는 폭설 피해 지역에 자위대를 보내 제설 작업과 도로 정비 등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새해 업무 보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을 개혁 추진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특히 노조 부패 척결을 강조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에게 신년 업무를 보고했습니다. 비상경제민생회의와 국가경제자문회의도 함께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2023년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추진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하며 적폐 청산을 언급했습니다. 우리의 그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그런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이제 개혁을 가동시켜야 됩니다. 최우선으로 노동개혁을 거듭 강조하며 노사관계에서 비효율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 노사법치주의가 확실히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들고 나온 건 노조 부패 문제였습니다.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기업 부패를 막은 첫 번째가 회계의 투명성이었고 그것을 강화해 우리 기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했다면서 노조 회계 투명성의 강화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부동산 세금 문제를 거론하며 전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과거에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일가구 다주택에 대해서 아주 중과세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면 그만큼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며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첫 업무 보고 겸 회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꺾이지 않는 지속성과 마음이었다며 참석자들이 개혁에 대한 불변의 의지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정부는 내년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더라도 내년부터는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 상한은 30%를 적용합니다. 또 부동산 경기 과열로 지난 2020년 7월에 도입했던 취득세 중과세율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2주택자의 경우 조정지역에서 8%를 적용했지만 이제는 조정지역과 무관하게 1주택자와 같이 1에서 3%의 기본세율을 부과합니다. 조정지역 3주택자에 적용했던 12% 취득세율은 6%로 또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4%까지 대폭 낮아집니다.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됐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도 개편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장기 매입 임대 대상에 아파트를 허용하지 않던 현행 제도를 개선해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화에 이바지할 임대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도 제공합니다. 신규 아파트 매입 임대 사업자는 60제곱미터 이하의 85에서 100%, 또 60에서 85제곱미터의 경우 50%까지 취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또 민간 등록 임대 대출 규제도 완화해 규제 지역에서 적용받는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내년부터 또 오릅니다.
가입 상품과 가입자에 따라 인상률은 다르지만 많게는 1년에 4만 원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실손 의료보험의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며 보험료 인상을 호소해온 보험업계. 금융당국과 막바지 협의 끝에 내년부터 평균 8.9%가량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5년 연속으로 인상되는 겁니다. 실제 소비자가 더 내게 될 보험료는 보험 가입 시기와 상품 종류, 가입자의 연령, 성별에 따라 다릅니다. 2009년 이전에 가입한 1세대의 경우 6%, 2세대는 9%대 인상률이 적용됩니다. 출시 이후 보험료가 처음 조정되는 3세대는 평균 14%로 인상률이 가장 높은 반면 지난해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요율 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아 동결됐습니다. 1세대 가입자가 보험료로 월 4만 8천 원을 내고 있다면 1년에 3, 4만 원을 더 내게 되는 겁니다. 1, 2, 3세대 가입자가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경우 1년 보험료의 절반을 깎아주는 할인 행사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4세대의 경우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비급여 보장이 두텁지 않은 데다 병원에 가는 만큼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보험업계는 올해 상반기에만 130%에 달하는 손해율을 고려하면 두 자릿수 인상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고물가 속에 소비자가 지게 될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율을 고려하면 두 자릿수 보험료 인상을 해야 하지만 현재 높은 물가 등 경제 상황에 따른 고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감안하여 이번 인상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손해율이 낮은 자동차 보험료는 2%가량 내립니다. K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고물가 부담을 나누어지겠다며 내년 2월 말부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2% 내리기로 했고 나머지 대형사들도 비슷한 수준에서 인하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첫 현장 조사 일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특위는 이태원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 서울경찰청 그리고 서울특별시청에서 합동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특위 위원들은 사전 대책 마련에 실패한 경찰이 참사 발생 뒤에도 상황을 늦게 파악했다고 질타했고 유족들도 참사 현장에 왜 경찰이 없었느냐며 국조특위의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태원 국조특위는 내일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두 번째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등에서 기관 보고를 받습니다. 네, 이렇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어렵게 첫 발을 뗐지만 순항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기간 연장에 증인 채택 문제까지 첩첩산중인데요. 김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본조사 첫날을 맞아 여야 지도부의 일성엔 온도차가 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고삐를 바짝 당기자며 의지를 다졌지만 말씀을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잘 저희들이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데 깊이 참고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생명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그리고 국민의 피눈물 여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권이면 이건 폐륜 정권입니다. 국정조사가 진행될수록 여야는 곳곳에서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다음 달 7일로 끝나는 조사 기한을 더 늘릴지 여부입니다. 국민의힘은 남은 기간까지 충실하게 조사하고 활동을 마무리 짓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예산안 충돌로 한 달가량을 낭비한 만큼 기한 연장은 불가피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일과 4일, 6일에 진행될 청문회를 앞두고 증인 채택도 뇌관입니다. 야당에선 반드시 한덕수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옵니다. 한덕수 총리 증인 채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논의해볼 필요도 있고 또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여당은 닥터카 논란에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부르자고 맞불을 놨습니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국정조사 정인으로 가장 먼저 채택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신 의원 자신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어렵게 첫발을 뗐지만 세부 운영 사항에 대해서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진실규명까지 갈 길은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태원 분향소에 30초간 머물렀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무단횡단을 한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시민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한덕수 총리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논란이 되자 총리실은 경찰관 지시에 따라 건넜을 뿐이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가 있는 녹사평역 인근 도로. 자동차들이 빠르게 달립니다. 횡단보도 신호는 빨간불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본인이 먼저 신호를 개의치 않고 건넙니다. 한 총리를 뒤따르던 수행원들은 차량을 막아섭니다. 이에 자동차들이 급히 멈춰섰고 한 총리는 맞은편에 대기하고 있던 관용차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 영상이 온라인에 빠르게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아무렇지 않게 무단 횡단을 하는 모습을 황당해하거나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한 시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 총리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으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를 통할하는 중차대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아나무인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총리실은 당시 한 총리가 서울 용산경찰서 경찰관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해명했습니다. 무단횡단이 논란이 되는 건 한 총리가 이태원 분향소를 찾았다가 유족의 반발을 이유로 자리를 뜬 직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정부의 공식 정사가 아니라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를 가져오십시오. 개인 자격으로 왔다며 사과 대신 수고하라는 말만 남기고 떠난 한덕수 국무총리. 이태원 분향소에 머문 시간은 30초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내일 오후로 다시 잡혔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를 내일 오후 2시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안을,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이나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의장은 예산안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자 지난 15일까지 여야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자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낮추고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예비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한 뒤 여야의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내년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과 친윤계 핵심 의원인 장제원 의원이 연대설에 대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은 당대표를 100% 당원 투표로 선출하는 당원 개정안이 상임 전국위를 통과하자 퇴행적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김장연대라는 것을 공식화 선언할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아니 김장은 담그면 되는 것이지 뭐 김장 담근다고 선언하고 김장을 담그나요. 잘 담궈서 맛있게 식단에 올려놓으면 풍부하고 맛있는 음식 반찬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도 그리고 정치권에서 영양분도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맞선 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벌써 결혼하라 그러는데 커피도 먹어보고 영화도 같이 봐보고 밥도 같이 먹어보고 데이트를 해야 결혼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데이트 중이죠. 그 정도 것이죠. 예. 그러니까 도로 한나라당이 돼버린 거죠. 예. 우리 그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300석 중에 뭐 한 70석, 80석밖에 얻지 못한다. 당이 사라질 그런 절박한 위기에서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 도입된 룰이거든요. 그래서 탄생한 대표가 바로 박근혜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8년 넘게 19년째 지금 지났는데
이 역사의 시계를 19년 전으로 거꾸로 되돌리는 이런 정말 퇴행적인 폭거를 저지른 거거든요. 그거는 당을 100% 장악해서 이제 해 바뀌면 바로 1년밖에 안 남은 총선에서 자기 사람, 윤석열 사람을 심기 위한 겁니다. 그게 사당화인 거죠. YTN의 1대 주주인 한전 KDN에 이어 4대 주주인 한국마사회도 YTN 지분을 매각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마사회는 어제 이사회를 열고 보유하고 있던 YTN 지분 9.52%를 전량 매각하는 내용의 원안을 의결했습니다. YTN은 한전 KDN이 21.43%, 한국마사회가 9.52%로 공기업들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보도에 개입하지 않아 준공영 방송으로 분류됐지만 공기업 두 곳이 YTN 지분 매각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공영적 소유 구조는 변화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노동조합은 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방침을 정부의 마사회 팔 비틀기라고 비판하고 마사회 경영진과 마사회를 겁박한 세력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원대 관급 입찰 담합을 벌인 국내 7대 제강사 법인과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짬짬이로 손실된 국고가 6,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피해 기관을 모아 손해배상 청구 절차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월 7대 제강사들의 담합 혐의를 포착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전현직 직원은 9명입니다. 임원급은 없었습니다. 입찰 당일 국내 7대 제강사와 압연사의 입찰 담당자들은 대전역 인근 식당 등에서 모여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된 각 업체별 배분 물량과 투찰 가격을 점검하고 투찰 예행 연습까지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각 제강사 윗선들도 짬짬이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은 가담 정도가 큰 전현직 고위급 임원에 대해 공정위에 추가로 고발을 요청하고 각 법인과 임직원 20여 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법인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등 국내 주요 제강사 7곳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이미 구속된 동국제강 전무 등 고위급 임원 3명을 비롯해 현대제철 전 대표이사와 대한제강 계열사 대표 등 임직원 22명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단가 계약 입찰에서 낙찰 물량과 가격을 짬짬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단가 산정 근거가 되는 민간시장 철근 가격을 부풀려 제출해 입찰 기초 가격이 높게 선정되도록 했고 입찰 과정에서 물량과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뒤 그 결과를 각 회사 담당자들에게 쪽지로 공유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결과 7년 동안 진행된 입찰에서 단 한 차례도 탈락업체가 생기지 않는 등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인 6조 8천억 원대 매출을 부당하게 거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짬짬이로 6,700억 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추산하고 조달청 등과 함께 국고 회복과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만간 담합 피해를 본 기관을 모아 공동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허위 가격자료 제출 방지를 위해 가격자료 제출의 절차와 요건을 세분화하고 여러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중학생들이 길 가던 4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어이없게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그랬다고 했는데요. 스스로 찍은 폭행 영상이 범행 증거로 남았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캄캄한 일요일 새벽 대구의 한 주택가 골목길. 중학생이 40대 여성을 향해 느닷없이 신발을 던집니다. 여성이 다시 학생들에게 신발을 집어던지자 이번에는 마치 태권도를 하듯 발차기를 합니다. 그만하라고 소리치지만 멀리서 달려와 여성을 발로 차고 여성은 도로 위에 그대로 고꾸라집니다. 신고하려고 휴대전화를 들고 돌아서는 여성을 또 때립니다. 심지어 폭행 상황을 카메라에 담은 친구는 이런 상황이 재밌기라도 한 듯 웃습니다. 이들 학생은 아무 이유 없이 길 가던 여성을 때린 거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치료받고 있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뭐 새벽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시비 걸어서 폭행이 된 것 같아요. 폭력의 이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저는 그렇게 되고 공동 폭행. 경찰은 가해 학생들이 촉법소년 나이를 넘어선 만큼 공동 폭행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마약류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하려 한 불법 체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초콜릿이나 과자 봉지, 심지어 여성 속옷까지 이용해 마약을 숨겼는데요. 이들에게서 압수한 마약만 소매가로 43억 원어치에 달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계단 위 현관문 앞에 상자 하나가 놓였습니다. 잠시 뒤 문을 열고 나온 태국인 남성이 상자를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상자 안에는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을 가진 마약 야바가 들어있었습니다. 검찰이 지난 2월 이후 광주 전남에서 압수한 신종 마약과 필로폰은 소매가 기준 43억 원에 달합니다. 갈수록 마약 밀수 단속망을 피하는 방식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소포 우편으로 온 상자에서 초콜릿을 꺼내 부수자 안에서 비닐에 쌓인 마약이 나옵니다. 평범해 보이는 커피나 과자 봉지는 물론이고 심지어 여성 속옷 안까지 마약을 넣어 국내로 몰래 들여오는 겁니다. 붙잡힌 마약 밀수 사범 대부분은 태국과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주로 신원이 불분명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국제우편을 이용해서 마약류를 밀수를 하고 그러한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기보다는 대리 수령을 하고 또한 대포폰들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특히 광주 전남의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광주 전남 지역 밀수 마약은 2년 전과 비교해 엑스터시의 경우 4.8배, 신종 마약 야바는 11.8배까지 늘어났습니다. 검찰은 마약류를 밀수한 혐의로 불법 체류 외국인 13명과 내국인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단속한 마약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간 21일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AP통신은 미 당국자를 인용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탑승한 미 공군 군용기가 워싱턴 DC 인근의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착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후 2시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환영식을 가진 뒤 곧바로 정상회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어 오후 4시 30분쯤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쯤에는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초청으로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러시아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대해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로이터,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과의 전화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무기 공급은 사태를 악화할 것이라며 평화 협상의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번 방미 기간 평화 협상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태도가 변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며 방미 이후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장이 건설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군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한 실전적 시나리오를 개발해 내년 한미연합훈련에 적용합니다. 대규모 연합 상륙 훈련을 비롯해 지난 정부에서 중단된 과거 독수리 연습을 사실상 부활하는 등 전반기에만 20여 개를 집중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만에 한반도로 출격한 현존 최강 전투기 F-22 랩터와 전략 폭격기 B-52.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정상각도 시험 발사를 시사한 직후 모습을 드러내며 북한에 묵직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새해에는 이런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가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국방부가 지난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약속했던 상시 배치에 준하는 수준의 전략자산 전개 등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내년 국방 운영의 중점 사안으로 두기로 한 겁니다. 이런 실행력 강화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국방부는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한 실전적 연습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내년 전반기 연합연습과 연계해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의 규모와 종목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2018년 이후 중단된 쌍용 연합 상륙 훈련을 재개하는 등 20여 개 한미 연합 훈련을 과거 독수리 연습 수준으로 집중 시행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된 독수리 연습이 사실상 5년 만에 부활하는 셈인데 북한이 최근 강대강 대응 전략을 보이는 만큼 거센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면 돌파의 차원에서 하나하나 대부분의 그 훈련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으로 상당히 과감하게 아마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신들의 훈련용 목적과 대응용 목적, 또 과시용 목적을 혼합해서 상당히 그 공세적으로 아마 국방부는 또 한국형 삼축체계 능력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고위력, 초정밀 타격 능력 향상을 위한 투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형 삼축체계 운용을 지휘할 전략사령부는 내년 1월 합동참모본부 핵 대량 살상무기 대응본부 신설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이 여자 중고등학교를 폐쇄한 데 이어 대학에서 여성에 대한 교육을 금지했습니다.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조치에 대해 국제사회는 혀를 차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수근 기자입니다. 아프가니스탄 교육부가 공사립대학에 통지를 보내 추가 통보가 있을 때까지 여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금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진행된 대학 입시에서 여성은 공학이나 경제학, 언론학 등을 전공으로 선택하지 못하게 막은 데 이어 아예 대학 교육을 금지한 것입니다. 앞서 탈레반은 여자 중고생의 학교 출입까지 막았습니다. The prevention of secondary education will mean that in 2 years there will be no girls entering into university. 지난해 8월 탈레반의 정권 장악 이후 아프간에선 여성의 권리가 질식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모두 가리는 의상 착용이 의무화됐고 남성 가족 없이 여행도 할 수 없습니다. 놀이공원과 체육관, 공중 목욕탕 출입도 금지했습니다. 여성 취업도 제한하면서 많은 여성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아프간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미국과 유엔 등은 강력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유엔은 아프간이 교육이라는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국민의 절반을 억압하면서 발전할 수 있을지 두고 보겠다고 했습니다. Education is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human right, and it is essential to Afghanistan's economic growth and its stability. 국제사회는 아직 탈레반 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탈레반이 여성에 대한 반이성적 조치를 이어가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안을 논의합니다. 정부는 오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북 지역을 찾아 정책 행보를 이어갑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고향인 경북 안동 중앙신시장에서 민심을 들은 뒤 울진 산불 피해 복구 현장을 찾아 성금을 전달합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지난 9월 국가경찰위는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은 경찰위의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행안부가 이를 거치지 않았다며 경찰 지휘규칙 무효를 주장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빌라왕 김모 씨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오늘 오후 2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조속한 법률 절차를 진행해 대위 변제 속도를 앞당기고 임시 거처를 마련해주는 등 정부 차원의 피해 지원 방안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낸 소송 1심 결과가 4년여 만에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고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고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표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과학학술지 네이처가 올해 과학계에서 큰 역할을 한 인물 10명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프로젝트를 담당한 과학자는 물론 기후변화 대응과 같이 주요 정책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 등이 선정됐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검은 화면을 가득 채운 수천 개의 반짝이는 작은 빛. 하나하나가 각각 수천억 개 넘는 별을 가지고 있는 은하입니다. 지난 7월 공개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첫 풀컬러 고화질 사진인데 인류 관측 역사상 가장 먼 46억 광년 거리의 우주를 담았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프로젝트를 이끈 제인 릭비 박사가 네이처 선정 올해의 인물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렸습니다. The engineering images that we saw today are as sharp and as crisp as the images that Hubble can take, but are at a wavelength of light that is totally invisible to Hubble. So this is making the invisible universe snapping into very, very sharp. 네이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한 이들도 주목했습니다. 지난 11월 이집트에서 열린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국 지도자들에게 기후위기 경종을 울린 안토니오 구테레스 UN 사무총장이 그중 하나입니다. 또 살리물훅 국제기후변화발전센터 소장은 선진국들이 기후변화로 직접적인 손실과 피해를 입은 개도국에 보상을 하도록 하는 기금을 조성하는 합의를 이끌어낸 공로가 인정됐습니다. I'm here with a single agenda, which is to help the poorest people on the planet who are already suffering from the impacts of human-induced climate change. 올해 전 세계를 휩쓴 오미크론 변이의 뛰어난 면역 회피 능력을 밝혀낸 윤룽카오 중국 베이징대 연구원도 선정됐습니다. 코로나19 초반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장기 후유증에 대해 일찍부터 연구를 시작한 과학자 리사 맥코겔도 주목받았습니다. 이 밖에 돼지 심장을 사람에 이식해 8주 동안 생존할 수 있도록 해 세계 최초의 이종장기 이식에 성공한 과학자와 올해 갑자기 전 세계로 확산한 원숭이 두창의 특성과 치료법을 연구한 과학자 등이 선정됐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전남 고흥에 첨단 설비를 활용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들어섰습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도 마련돼 관심과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농업 비중이 줄고 있는 농촌에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온실에서 붉게 익은 토마토를 수확하는 청년 농업인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스마트팜 첨단 시설을 활용해 온도와 습도, 채광 등 최적의 생육 환경에서 자란 토마토입니다. 일반 농가보다 수확률이 2배 이상 많습니다. 시설 자체는 전국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고 일단 온도, 습도, 광량 조절하는 환경 제어를 통해서 작물이 어떻게 커져나가는지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축구장 45개 면적 전남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엔 청년들을 위한 실습 온실과 임대형 스마트팜 등이 마련됐습니다. 작목 재배 기술을 20개월간 수료하고 일부 실습생들에겐 3년간 임대 온실에서 창업할 기회도 주어집니다. 있는 농장에 가가지고 제가 한 3년 동안 더욱더 토마토를 잘 기를 수 있는 경력을 쌓는 게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농장을 차릴 때 이런 부분에서 첨단 시설들을 다 이용하고 고흥 혁신밸리는 레드향과 멜론 등 아열대 작물도 키우고 있는 만큼 남방형 스마트팜 모델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모든 농작물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빅데이터 센터도 구축하는 등 최첨단 농어시설 확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주공사업은 생산, 유통, 소비, R&D, 판로 개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디지털 농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 농업 및 연관 농산업 분야의 인프라 구축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전국 농업인은 219만 명으로 10여 년 사이 100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농업인구 감소와 기후변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미래 농업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오순열입니다. 비타민C를 비롯해 다양한 영양 성분을 가진 감귤은 겨울철 대표적인 과일로 건강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 감귤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 제품이 속속 선보여 감귤 재배 농가의 또 다른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껍질을 벗긴 감귤이 분쇄기로 가득 들어갑니다. 이 귤 과즙에 효모균을 넣어 커다란 탱크에 넣으면 발효가 시작됩니다. 발효 과정 다음은 숙성 과정. 참나무통에 담아 길게는 7년까지 지하에서 보관합니다. 숙성을 거쳐 나온 감귤주는 도수에 따라 세 종류의 제품으로 판매됩니다. 감귤 향과 이 오크통 향이 배해서 마셔보면 참 독특한 향이 나오고 또 이제 부드럽습니다. 감귤의 향이 진한 화장품도 인기입니다. 비타민C 등 감귤의 영양 성분이 듬뿍 든 로션이나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패치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가공 제품은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아 상품성이 없거나 껍질이 변한 것을 활용하는데 성분은 똑같다는 게 장점입니다. 술이나 화장품이나 다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게 감귤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유용 성분들도 이제 같이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용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건강 기능성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관련 연구가 활발해져 조만간 더 다양한 감귤 가공 제품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부가가치가 이게 올라감으로써 농가에 대한 소득이 굉장히 향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원료 관련해서는 수입 대체 효과가 굉장히 클 걸로 그렇게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감귤 가공 제품의 개발로 감귤 재배 농가의 소득원이 다양해지고 소득 증대도 기대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